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라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어제 국회에서 부결되긴 했지만 민주당에서 예상보다 훨씬 많은 이탈표가 나오는 바람에 전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일부 친명계와 강성당원들은 비명계의 조직적 반란을 주장하면서 공격하는 반면 비명계는 이번 일을 계기로 이 대표의 거취를 압박할 태세여서 내분 조짐이 뚜렷합니다. 여권은 일단 민주당의 분열을 부추기면서도 만에 하나 이번 사태가 이재명 체제의 변화 또는 야권의 재편으로 이어져서 내년 총선 구도에까지 파장을 미치지는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치는 생물임을 입증한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파동,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총 득표수 297표 중 가 139표, 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내와 좀 더 소통하고 많은 의견들을 수렴해서 검사 독재에 강력하게 맞서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보다 이탈표가 조금 많다는 거는 나왔어요.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었지만 정치적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 어제의 일로 당이 더 혼란이나 분열로 가서는 안 됩니다. 당의 단일한 대우를 위해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부터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그야말로 충격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은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그리고 무효 11표로 가까스로 부결이 됐습니다. 저희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 국회 체포 동의안은 제재고양 과반 출석의 과반 찬성으로 이 가부를 정하는데 어제 표결에는 이 전체 299명 의원 중에서 이 구속 중인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과 또 무소속 김홍걸 의원을 제외한 297명 의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가결에는 그 찬성 149표가 필요했지만은 결국 10표 모자라는 139표가 나오면서 간신히 부결이 된 건데요. 이로써 이재명 대표는 이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에 따라서 구속 수사를 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유효표만 놓고 보면 찬성이 반대보다 오히려 한 표가 더 많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찬성에서 10표만 더 나왔다면 가결될 수도 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표결 전까지 민주당에서는 170표 선의 압도적 부결을 자신했기 때문에 지금 더욱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네, 민주당 지도부가 이탈표 없이 170표 이상의 압도적 부결을 예상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압도적 부결이 아니라 오히려 압도적 이탈표만 확인이 됐습니다. 애초 이 대표 체포 동의안에 대한 찬성표는 국민의힘에서 구속된 정찬민 의원을 제외한 114표와 이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를 주장해온 정의당의 6표, 그리고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1표를 고려할 때 최대 121표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이 됐지만 실제 찬성표는 이보다 18표 많은 139표가 나온 겁니다. 민주당의 의석이 169석이고 어제 이 인원이 모두 표결에 참석했는데 반대가 138표가 나온 거니까 최소 31명의 의원이 반란표를 던졌다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기권과 무효표도 명백한 반대표가 또 아닙니다. 따라서 엄밀히 따지면 반란표로 해석될 여지, 이것도 충분한 거죠. 그렇습니다. 기권과 무효가 20표였는데요. 이것까지 합치면 민주당 성향에서 전체 이탈표는 38표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그리고 시대전환 등에서 애초 알려진 대로 121명 의원 전원이 이 전부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해 볼 때 실제 찬성표는 이보다 18표 많은 139표로 집계됐으니까 이 18표가 범민주당의 이탈표 중 일부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 기권과 무효 20표를 합치면
총 38표가 범민주당계 전체 이탈표라는 추론이 나오는 건데요. 다시 말해서 민주당 성향 의원들 중 40명 가까이가 이재명 대표에게 등을 돌렸고 이들이 이 대표와 민주당의 운명을 좌우할 뇌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의원들이 표결을 마친 뒤에는요, 이 1시간 이상 개표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고 이제 지연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국회 의정 사상 좀처럼 보기 드문 장면이 연출이 됐고 이때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가 본회의장 주변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네, 이 대표의 체포 동의안에 반대하는 부자가 불명확히 쓰인 그 2장의 표가 문제가 됐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한 장에는 아예 알아볼 수 없는 글자가 적혀 있고 나머지 한 장에는 부인지 무인지 헷갈리는 글자가 적혀 있었던 겁니다. 물론 어차피 이 부결인 최종 결과와는 상관이 없긴 했지만 민주당은 반대표로 처리할 것을 그리고 국민의힘은 무효표로 처리할 것을 주장을 하면서 이 결과 발표가 지연이 됐습니다. 무기명 투표용지에는요, 이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만 표시하게 돼 있고요. 불분명하게 적힌 표는 무효표로 처리하는 거, 이게 원칙이죠. 네, 그러나 이 개표 과정에서 이미 많은 이탈표를 확인한 민주당이 계속해서 무효표 처리를 반대를 했고요. 결국 김진표 국회의장이 한 표는 무효, 한 표는 반대표로 해석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 상황 영상으로 다시 보시겠습니다. 불을 갈겨 쓴 게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는 당연히 그 무효로 해야 되는데 이제 민주당 그거를 부로 봐야 된다 지금 그것 때문에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한 표는 부로 보는 게 맞고 한 표는 제가 볼 때는 도저히 가불 안에 쓰이지 않았다면 그건 무효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의장 책임하에 그렇게 판단해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 동의안은 조용히 하세요. 대표위원들, 원내대표들 다 협의하고 의논했습니다. 어제 민주당이 끝까지 무효표의 처리를 반대했던 건 최소한 체포동의안에 반대한 표보다 찬성한 표가 더 많은 상황, 결론적으로 이제 보게 된 그 상황은 피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한 민주당 관계자는 어제 상황에 대해서 가부 동수라도 맞추려던 지도부가 면목이 없게 됐다라고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어제 표결이요, 이 전자투표가 아니라 수기투표, 그러니까 의원들이 가부를 직접 그 투표용지에 쓰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도 민주당에서 원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또 알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 표결에 붙여졌던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안은 이번처럼 수기가 아니라 손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전자투표로 진행이 됐는데 투표 부스에서 투표자가 가, 부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되는 방식이라서 당시 무효표는 0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수기로 진행이 됐고 결국에 알아볼 수 없거나 애매한 표 2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벌어진 겁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원내 핵심 관계자는 투표 방식은 여야의 합의에 따라 진행이 되는데 이 대표 체포안에 대해서 민주당은 전자투표가 아니고 수기투표를 하고 싶어 했다. 투표 과정에서 점을 잘못 찍는 등의 실수로 가결표가 무효표로 이탈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 같다라는 말을 한 것으로 중앙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여야에서 나온 반응들까지 묶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의도적으로 저렇게 쓴 거죠. 의도적이에요? 예. 무슨 의도입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혼란스러운 마음 표현한 걸 수도 있고요. 이제 마음은 이재명이랑 같이 못 가겠는데 들들 볶이고 인간관계도 있고 그런 복잡한 마음이 혼란스러운 마음이 드러난 거라고 봐야죠. 최소한의 양심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선을 넘는 건데 네. 아무리 공천이 중요하고 그렇지만 우리 당원들이 뽑은 우리 당대표를 갖다가 넘겨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양심이 찔리니까 부자를 쓸 때도 손에 힘이 빠지지 않았나. 그리고 어제 저희 다 이제 TV 생중계를 통해서 사실 본회의장 상황을 시시각각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부분이요, 바로 이재명 대표의 표정이 이 개표 진행과 함께 순간순간 어두워지면서 변했다. 바로 이거였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어제 이 대표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진 게 바로 이 투표 2장의 유효, 무효 논란이 벌어질 때였습니다. 이 대표는 밝은 표정으로 본회의장에 등장해서 한동훈 법무장관의 발언을 들으면서도 이 침착함을 유지했지만요. 무효표 논란에 발표가 지연되는 동안 점점 표정이 굳어졌고요. 결국 예상치 못한 부결표 수가 발표되자 두 눈을 감아버렸는데요.
이후 본회의장을 나선 이 대표는 이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매우 부당하다는 걸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확인해줬다 이렇게 평하면서도 민주당 내에서 대거 이탈표가 발생한 데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습니다. 표결 이후 이 대표의 모습도 보고 오겠습니다. 검찰의 영장 청구가 매우 부당하다는 것을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검찰의 체포동의를 부결하게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당내와 좀 더 소통하고 많은 의견들을 수렴해서 힘을 모아서 우리 윤석열 독재 정권의 검사 독재에 강력하게 맞서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당내에서도 충격적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각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검찰이 쌍방울이랑 백현동 관련해서 영장 선고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도 표결 임하실 겁니까? 자, 수고했습니다. 저희가 흔히 이제 멘탈이 강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어제 저 얘기를 보면서 정말 이재명 대표가 멘탈 하나는 강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렇게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는데 그 직후 나온 얘기가 구속영장 청구가 매우 부당하다는 것을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확인해줘서 감사하다는 얘기였습니다. 이 대표 표결 직전까지 비명계 의원들이 1대1로 만나면서 직접 표 단속에 나섰기 때문에 사실 내심 충격은 컸을 겁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표정에서 보셨듯이 어제 표결의 그 결과는 이 대표는 물론이고 민주당에도 큰 충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표결 이후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정치 탄압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소외냈다 이렇게 공식 논평을 내긴 했지만 이는 내부 논의 끝에 1시간이 넘어서야 이렇게 나온 것이고 이 본회의장에서 내내 이 대표 곁을 지켰던 정청래 최고위원은요. 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한 듯 오늘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간 본인의 SNS에 눈물나게 미안하고 미안하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그래도 내일의 태영은 떠오르고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이러면서 더 잘 치밀하게 준비해야겠다라고도 했습니다.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한 이 강경파 초선 최강욱 의원은요. 어제 표결 결과에 대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정말 놀랍고 황당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최 의원의 이야기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예상하셨습니까? 아니요, 전혀. 정말 좀 놀랐습니다. 황당하기도 했고. 그런 게 간밤 좀 분위기는 어땠어요? 당 안팎에서? 길게 뭐 얘기를 나눠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일단 그 중간에 왜 무효표 분류 여부를 두고 좀 공백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길어진 시간이. 그때만 해도 무슨 이런 결과를 생각하는 분은 거의 없었고요. 그러니까. 다들 그냥 빨리 좀 진행하자라는 정도로 그냥 웃고 계셨었는데 이제 소위 말해서 지금 당의 분열 뭐 이런 것들을 유도하거나 염두에 두는 사람들이 볼 때는 박수를 칠 일이 될 텐데 전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고 좀 믿고 싶습니다. 어쨌든 구속 수사는 피하게 된 이 대표 오늘 즉시 외부 일정을 재개했는데요. 그 테마가 또 민생이었습니다. 네, 어제 표결 이후에 이 대표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민생 현장이었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은평구 수색초등학교에 방문해서 학교 급식 노동자 폐암 진단 필요성을 촉구한 건데 이는 이 비명계로부터 제기된 조기 사퇴론을 일축하고 당내 갈등 수습 주체인 대표로서 의연한 모습을 되찾으려는 행보로 풀이가 됩니다. 당연히 기자들이 이제 동행을 했을 텐데요. 어제 표결에 대한 입장 어떻게 밝힌 게 있습니까? 네, 이 대표는 어제 표결에 대해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명확히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재명을 잡느냐 못 잡느냐 이런 문제보다 물가 잡고 경제를 개선하는 문제에 관심 갖기를 바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대표의 목소리 듣고 오시죠. 당내 소통 방식 뭐 어떻게 해나가실지 얘기 나오는데 좀 생각하고 계신 거 있을까요? 지지자들이 지금 가결 투표하신 분들 색출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자제 요청하실 건가요? 자, 여러분 급식 노동자들이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서 고통받고 있는지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사회 노동 환경 개선에 더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을 잡느냐 못 잡느냐 이런 문제보다는 우리 물가도 잡고 경제도 개선하고 사람들의 삶도 더 낫게 만드는 문제에 많이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혹시 거취 표명 좀 하실 건가요? 지지자들에 대한 자제 요청하실 건가요? 대표님 가결직을 색출한다는 얘기는 뭐 자제 요청하거나 그럴 생각이 있으실까요? 어제 표결 결과 정말 예상 밖
밖의 그런 표결 결과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뭐 여는 물론이고 여야 모두에게 충격적인 결과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 패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특히 왜 그렇게 많은 반란표가 나왔는지 그 부분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야당 분위기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저도 상당히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좀 황당하기까지 했고요. 그래서 이게 따지고 보면은 헌정사상 처음이잖아요. 저 1야당 대표에 대한 인신에 대한 구속을 하겠다라는 청구인데, 저는 여야의 모두 정치를 하는 영역에서 행정부의 어떤 사법 권력이 정치 영역에서 야당 대표를 이렇게 구속하겠다고 했을 때 국민의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히 고민을 했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같은 여야를 떠나서 정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어떤 당연히 명백한 어떤 불법을 저지르거나 그랬을 때는 당연히 인신 구속이 필요하겠지만, 정치적 의도가 있을 때 행여나 또 국민의힘도 그런 일을 당하게 됐을 때 뭐라고 또 할 것인지, 역사는 돌고 도는데 어떤 그런 부분에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내부 부분에서는 조금 과정 자체와 결과 자체가 너무 상반돼서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부분에 있어서 당론으로는 부결을 정하지 않았지만 의총을 통해서 암묵적인 부결을 다 찬성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의원들께서 따지고 보면 의총이란 건 정치하는 입장에서 정당 정치에서 서로 간의 약정입니다. 약속이고요. 그걸 신뢰라고 하고 서로 간의 믿음과 신뢰인데, 결국에는 그 관계가 이런 결과를 보면 깨진 게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에 이탈표들을 보면서 가결로 넘어간 분들은 따지고 보면은 그 믿음과 신뢰를, 관계성을 이 대표와 본인들의 정치적 관계를 아예 깨버린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또 한쪽으로 해서 무효표를 던진 부분들은 거의 민주당 의원일 공산이 크죠. 아니면 다른 반대편은 가결을 던졌을 거니까. 그러면 무효표 부분들은 뭐냐면 부결을 해주고 싶은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당이 변해야 된다거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그렇죠. 거죠. 메시지를 네. 무효표로 던지는 네, 것이죠. 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이런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느껴봐라 라는 것인데, 좀 시기적으로는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 체포동의안 부분들을 부결을 해주고 나서도 충분히 이야기를 당내에서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따지고 보면 이재명 대표의 지도력 자체를 흔드는 어떤 결과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크다라고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국회 의정 활동 해보셨으니까요. 네네. 저희 기표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무기명 투표할 때 역시 이제 밖에서 생각하던 거하고 그 안에 들어갔을 때의 생각하고 바뀔 수도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잘 안 바뀌죠. 그렇게 네. 이미 들어가기 전에 이건 오랫동안 공방이 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음의 정리를 하고 100% 정리하고 들어갔을 거예요. 다만 한동훈 장관과 이재명 대표의 공방을 보면서 자기 확신을 더 갖게 되겠죠. 반대는 더 반대하게 되고 이 정도다. 저 왜 저렇게 많이 나왔느냐. 전제돼야 될 게 저게 정치적으로는 통과된 거예요. 왜 그래요? 139대 138이지만 네. 보세요. 아니 찬성과 기권도 사실은 반대해야 될 범야 진영에서 민주당과 무속 진영에서 차마 반대는 못해서 했다고 보면 반대를 안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은 159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정상으로 가면. 그렇게 보면 저는 가결된 거다. 그 체포안이 그걸 전제로 하고 왜 저렇게 많아졌느냐. 제가 보기에는 이른바 비명 또는 반명 의원들의 집단 행동이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의사의 연락이 그런 게 있었던 거라고 보시는 저는 거죠? 그래 보죠. 왜냐하면 저 정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추측이긴 합니다. 아주 강경한 17명 정도는 아예 찬성 투표, 체포 동의안에 체포안에 찬성 투표를 넘어갔고 나머지 좀 느슨한 분위기긴 하지만 뭔가 다른 소리를 내야 되다 싶은 20명은 자기 성향에 따라서 기권을 하거나 다시 말해서 아무 표시를 하지 않거나 무효표 처리를 되도록 만들었다고 보는 게 맞다. 다시 말하면 이 20몇 명, 32여 명이 31명 내지 38명이 다른 생각을 하는 동안 그렇게 단일 대오를 외치던 당 지도부도 몰랐다. 당내 민주당 내 균열이 바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거다. 이렇게 봐야 돼요. 네. 어제 본회의장에서는요, 표결 직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제 제안 설명 같은 걸 했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5분 동안에 신상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서 두 사람이 벌였던 공방도 아주 상당히 치열했습니다. 네, 어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직전에 가장 주목이 됐던 건 한 장관의 입이었습니다. 한 장관이 노웅래 의원 때처럼 이 대표 혐의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건데요.
하지만 어제 한 장관은 이 증거 공개보다 비유를 통해 쉽게 설명하는 것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약 15분에 걸쳐 빠르고 분명한 목소리로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는 5분간의 신상 발언을 통해서 반박에 나섰는데요. 어제 두 사람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일견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매우 단순합니다. 성남시라는 지자체에서 일어난 이재명 시장과 특정 업자들의 정경유착과 지역 토착 비리로서 죄질과 범행의 규모 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 범죄들입니다. 뚜렷한 혐의도 없이 제1야당 대표를 구속시키려는 헌정사상 초유의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헌정사의 역사적인 한 장면으로 남을 것입니다. 영장 혐의 내용이 참으로 억지스럽습니다.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도망갈 염려가 없다는 주장대로라면 이 나라에서 사회적 유력자는 그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아야 하고 전직 대통령, 대기업 회장들은 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는지 설명할 수 없을 겁니다. 영향력이 큰 제1야당 대표라서 구속해야 한다는 등의 회개한 억지와 정치적 선동 언어만 가득합니다.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 혐의는 없습니다.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역 토착 비리 범죄 혐의만 있을 뿐입니다. 한 장관 지난해 말이었죠. 노웅래 의원의 그 체포동의안 설명 때보다 10분이나 더 길게 설명을 했는데 어제 그 장면에서 눈길을 끌었던 거는요. 야당 의석에서 별다른 항의라든지 고함이라든지 이런 거 사실 예상이 됐었는데 거의 없었다는 거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지난해 말 노웅래 의원의 그 체포한 설명이 한 5분 30초였는데 어제는 그보다 약 3배의 시간을 더 할애해서 이재명 대표의 그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를 설명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앞서 법무부 측은 이 대표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혐의가 노웅래 의원보다 훨씬 많다 이렇게 이제 강조한 바는 있었습니다. 어제 한동훈 장관은 특히 의혹과 관련한 이 대표의 과거 주장이나 또 해명을 하나하나 반박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어제 한 장관의 설명 그리고 과거 이 대표의 주장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당군 이래 최대 규모의 공익 환수 사업인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억측, 네거티브를 넘어선 마타도아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은 지금도 제가 자랑하는 성남시장 시절의 최대 치적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단군 일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 일의 최대 손해라는 말이 어울린다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 이재명은 단 한 푼의 이익도 취한 바가 없습니다. 제3자 뇌물죄는 본인의 한 푼도 받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 한 푼이라도 받으면 단순 뇌물죄가 되는 겁니다. 검찰에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은데 종전의 창작 실력으로 봐서 잘 안 팔릴 겁니다. 다 소설이고 조작이고 증거 없다는 주장, 불법 없었다는 주장을 할 단계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서 유감스럽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에 비춰 구속사유가 충분함에도 국회 부결에 따라 법원의 구속영장 심문 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도 없게 됐다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 본건에 대한 보강 수사와 함께 현안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는데요. 관련해 어제 표결 결과에 대한 한 장관의 목소리도 들어봅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헌법이 만들어진 이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우리 헌법의 상징적인 제도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이러라고 만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비결된 거에 대해서 평가. 제가 평가할 문제는 아니고 국민들께서 평가하시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결과에 대해서 예상했던 거와 다르게 나오셨나요? 아니면은? 저는 제가 할 일은 의원님들과 국민들께 이 사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일이고요. 그 이상 제가 뭐 예상하고 그런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유감을 표한 검찰과는 다르게 국민의힘 표정은 밝습니다. 사실상 이 대표에게 정치적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는 판단에 따라서 전국 주도권 잡기에 나서고 있는 건데요. 오늘 오전 국민의힘 회의에서 나온 발언들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민주당에서도 38명이나 되는 분이 정치 탄압이라는 이재명 의원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현의 살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절벽에 매달렸을 때는 보고 손을 놓고 과감하게 뛰어내려야지
떨어지지 않으려고 아동바동하다 보면 훨씬 더 크게 다칩니다. 이재명 대표가 명심해야 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문으로 가야 합니다. 방탄의 철갑옷은 이미 뚫렸습니다. 거짓의 방패가 진실의 화살을 막을 수 없었다가 정답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에서는요, 이 대표가 6월 전에 감옥에 가 있을 거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한 하태경 의원이 이 쌍방울 같은 경우는 수사가 많이 진척이 됐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한 번 더 날아올 가능성 꽤 크다면서 여름방학이 오기 전에 이 대표가 감옥에 가 있을 거라고 전망한 건데요. 이어 하 의원은 이 대표 구속 시기가 늦어지면 그 후유증으로 민주당이 분당될 수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반면 불체포 특권 폐지 당론에 따라 이 전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이는 정의당은 비록 과반에 미달한 부결이지만 당파적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른 헌법기관들의 소신이 담긴 결과라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류호정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의혹의 실체적 규명은 이제 사법부에 맡기고 국회는 소모적 사법 전쟁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진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은요, 이 대표의 재판을 전부 생방송하자 또 이런 제안을 했어요. 네, 어제 조정훈 의원이 자신의 SNS를 통해서 제안한 내용인데요. 조 의원은 이번 주부터 시작될 이 대표가 출석하는 모든 재판 과정을 생방송 중계하자 이러면서 무죄를 주장하는 이 대표 입장에서도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는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공공의 이익에 상당하다면 중계 방송을 할 수 있다면서 이 대표가 혹시 반대하더라도 반드시 생중계를 하자라고 촉구하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조 의원의 발언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 대선 이후에 지금까지 거의 1년 동안 한국 정치, 한국 사회를 소용돌이로 넣은 한 단어는 이재명입니다. 윤석열이라는 이름보다 더 많이 언급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분이 과연 죄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 국민이 알고 판단해야 이 문제가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이다. 네. 따라서 이 헌법 정신에 맞게 공익에 상당하기 때문에 이 재판 전부를 생중계해서 국민들이 보시게 하자. 아까 들으신 대로 일단 이제 여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그 체포동의안 처리 결과를 둘러싸고서 결국 이재명 대표에게 사실상 물러나라 이런 식의 이제 촉구를 나오면서 그 어떻게 보면은 야당의 내분을 부추기는 그런 양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 다른 시각에서 또 국민의힘의 위기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사실 다음 총선까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총선 전략상으로는 적어도 수도권 등에 비추어서 봤을 때 수도권 표심 등에 비춰 봤을 때 그것이 오히려 또 국민의힘에게는 유리할 수도 있다. 이런 의견들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제 그 표결 결과 이후에 결국 민주당이 흔들리고 이재명 대표 체제가 흔들려서 뭔가 민주당의 새로운 어떤 혁신 방향으로 나가게 되면 결국 국민의힘한테는 반드시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오히려 긴장을 해야 된다. 이런 지금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견해 동의하십니까? 저는 신 실장님의 그런 의견에 동의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좋잖아요. 여당에게, 국민의힘에게. 왜? 그거 봐. 우리 주장이 이재명 대표가 잘못됐다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이 어제 표결 결과라서 야당 안에서 저렇게 반대표 나올 줄은 증명됐잖아. 기분은 흔쾌한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여의도에 음모론이 좀 있었잖아요. 차라리 여권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총선을 결과를 생각하면 이재명 대표가 불구속 기소돼가지고 재판을 질질 허리하는 말로 질질 끌어서 내년 총선까지 가면 여권에게 유리하다는 게 항용 음모론처럼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손절해버리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없어진다면 그리하여 황골탈퇴의 새로운 지도부가 비대위든 아니면 뭐 전당대회를 통해서든 젊고 참신한 지도부가 구성돼서 민생투쟁으로 야당 본래의 모습을 되찾는다면 우리 국민의힘에도 굉장한 어떻게 보면 경각심이자 경고 신호가 오는 거죠. 특히 수도권에서부터 이 대목이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어제 저렇게 야당 안에서도 이른바 이탈표가 많이 나오는 이유도 내년 총선 특히 수도권 정서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돼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비슷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정당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게 결국에는 일방적인 거, 그다음에 독재적인 부분들은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을 좀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건 지금 현재 전당대회가 치러지고 있는데 그 상황이 따지고 보면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사라졌다. 그러니까 용산이 어떤 특정 후보를 밀어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감동은 없거든요. 근데 민주당도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 주축으로 해서 무조건 이재명 대표의 하나로서 가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한테 과연 감동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는 직면합니다. 하지만 이번 표결은 대단히 아쉽지만 길게 봐서는 민주당이 말하자면 그런 하나의 체제에 대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작동시켰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혁신을 하고 당이 새롭게 바뀐다면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이재명 대표를 너무 말하자면 사냥하듯이 사법적인 리스크를 계속 더 씌우는데 이 자체가 조금 더 덜어내진다면 틀림없이 국민의힘은 이제 국민들은 집권 여당을 집중하게 돼 있거든요. 그랬을 때 누가 손해를 보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국민의힘은 지금 이 정도 수준으로는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 저는 좀 분석하고 싶습니다. 민주당의 내부 상황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표결 결과에 민주당은 그야말로 이제 시계 제로 상태에 빠졌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내에서 반 이재명 정서가 예상보다도 훨씬 컸다. 이걸 방증하는 상황이 지금 어제 벌어진 거죠. 네, 그동안의 민주당 지도부하고 친명계 의원들은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을 하고 당 의원들에게 단일 대우를 독려하면서 압도적 부결을 자신해왔는데요. 앞서도 전해드린 대로 기권과 무효표까지 포함할 경우에 이탈표가 예상치를 훨씬 더 넘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단일 대우는 깨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제 이른바 이제 정치적 치명상을 입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죠. 따라서 이 대표의 리더십이 이제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는 평가가 많은 겁니다. 이 대표 어제 표결 이후에 당 지도부하고 심야 회동을 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 노컷뉴스 보도 내용이고요. 저희도 확인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어제 체포동의안 표결이 끝난 이후에 서울 모처에서 당 지도부하고 만찬을 함께 했다고 합니다.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까스로 부결이 되면서 당내 혼란이 불가피해진 이 상황에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리에 참석한 한 의원은 이 통화에서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부결로 검찰 수사에 대한 부당함이 드러났으니 동요하지 말고 당 내부와 소통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보자고 말했다고 노컷뉴스 취재에 응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당내 혼란과 수습에 대해 묻는 질문들에 모두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 대표의 오늘 모습도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교수님, 조직적인 이탈표라는 지적도 있는데 혹시 좀 조사를 하실 건가요? 그렇죠. 김영규 의원들과는 소통 어떻게 더 해나가실 생각이신가요? 소통을 늘려가야 되니까 그거는 비명계를 중심으로 해서 반 이재명 정서 더욱 힘을 받을 그럴 발판이 됐다 이런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심지어 이 대표가 당대표 내려놔야 한다, 결단해야 한다 이런 압박 벌써부터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서도 저희가 전해드린 대로 이 대표에 대한 이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이탈표가 최소 31표로 나타나면서 당내에선 이 비명계의 조직적 반란이 현실화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비명계에서는 익명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지난해 전당대회 때 최고위원 등 지도부를 한쪽, 그러니까 친명계가 싹쓸이한 데에 대한 평가부터 당 운영 쇄신 요구까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직접 답을 해야 할 때라며 이 대표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 대표가 침묵으로 일관하면 그때는 야당 대표 체포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질 수 있다는 그런 경고도 나왔습니다. 또 비명계의 이상민 의원은요, 오늘 오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제 표결에서 나온 이탈표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본다면서 이재명 대표의 거취에 대해 이제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사실상 결단을 압박했습니다. 이 의원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내걸었던 불체포 특권에 대한 폐기 공약, 이거를 이제 와서 뒤엎는 얘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고민스럽고 불편해하는 의원들이 많았습니다. 겉에 나온 숫자는 빙산의 일각이죠. 사실 그 물밑에 있는 얼음덩어리가 더 크지 않겠습니까? 제가 의원들을 만나보면 그렇다고 찬성하기는 좀 그런데 나는 반대는 못하겠다. 이런 분들이 꽤 됐습니다. 그럼 이재명 대표는 어떤 결단을 하셔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떤 조치가 필요한 건 틀림없다고 봅니다. 그게 그냥 얼렁설렁 넘어가거나
별일 없겠지. 다시 또 얘기해보면 되겠지. 이렇게 완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이제 친명계에서는요, 어제 표결 결과가 이제 비명계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조직적인 그런 행동의 결과다. 또 이런 반감이 더 확산될 것이다.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또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친명계이자 민주당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철험회 소속의 최강욱 의원은요, 오늘 오전에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제 표결 결과가 정말 황당했다라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이어서 기권과 무효표가 대거 나온 것이 어떤 의사표현이긴 하겠지만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인지는 알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최 의원은 이번 표결 결과가 오히려 당을 결속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또 공소장의 어떤 엉성함이라거나 검찰의 의도라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 노골적이었기 때문에 큰 걱정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했었는데요. 제가 무슨 다른 팩트를 알고 있는 게 없어서 섣불리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사실 숫자로만 봐서는 조금 지금까지 그렇게 기권 무효표가 많이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어떤 식의 분명한 의사표명인 것 같긴 한데 그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건지는 그거는 이제 제가 알 수 있는 단서가 전혀 없습니다. 또 체포 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있어야 되는데 부결시킬 걸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 결과만 놓고 보면? 글쎄요. 어제 결과만 놓고 보면 사실 그걸 장담하기가 어렵게 됐다고 한 게 맞겠죠. 근데 저는 지금의 결과를 놓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꼭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오히려 이것이 결속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어제 표결 결과가 나온 직후에는요, 강성 친명계를 중심으로 좀 더 격앙된 반응이 나왔고요. 거친 표현까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탈표를 던진 의원들을 겨냥해서 밀정 세력이다, 제발로 당을 나가야 한다, 이런 아주 격한 표현까지 나왔어요. 네, 친명 성향 김우영 강원도당 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이재명 제거를 위한 대장동 음해 세력의 실체가 드러났다면서 민주당 내 암약하는 그림자 세력, 밀정이라고 글을 올리고 가결에 표를 던진 자들은 더 추해지기 전에 실체를 고백하고 옷을 갈아입으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민영배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서 흘려 쓴 부자가 원래 자신의 필체가 아니라 의도적인 무효표 논란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었다면 그 의원은 제 발로 걸어나가서 집으로 향하는 게 어떨까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철험의 일원인 김용민 의원 역시 자신의 SNS에 연이어 이탈표에 대한 비판 글을 올리고 무엇이 정의로운지는 배우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면서 정치적 야욕에 눈이 먼 사람에게 보이지 않을 뿐이라고 지적을 했고요. 철험의 일원인 문정복 의원은 진보는 분열해서 망한다는 짧은 글을 통해서 심경을 나타냈습니다. 이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서는요, 벌써부터 이탈표 던진 의원들을 색출하겠다, 이런 또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강성 지지자들은 어제 표결이 끝난 직후부터 이 대표의 팬카페를 비롯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이탈표를 던진 의원을 반드시 찾아서 응징해야 한다, 이런 글을 올리면서 이른바 수박 색출하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수박이라는 것은 겉은 민주당이지만 속은 보수 성향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은어인데요. 일부 지지자들은 이 대표의 이 체포 동의안에 찬성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들을 추측해서 비판을 하고 또 수박 28명이라는 추측석 명단까지 공유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수박 리스트가 42명 버전도 있고 상당히 다양하게 지금 돌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억울한 피해자도 양산하고 있는 것이 한 모 의원이 저한테 얘기를 했던 게, 자기는 부결표를 던졌는데 자꾸 이제 자기가 리스트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자기한테 이제 문자 폭탄이 오고 있다, 억울하다라는 얘기도 하는 의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강성 지지자들이 이른바 이 수박으로 의심되는 민주당 의원들한테 비판 문자를 보내고 받은 그 답장을 공개하는 글도 연이어 올라오고 있는데요. 한 지지자는 한 의원에게 이번에 수박 인증 제대로 했네요라고 문자를 보내니까 문자를 받은 이 의원이 나는 부표를 던졌으니까 함부로 얘기하면 가만 안 있을 거라고 답장을 했다면서 이 의원이 겁을 준다면서 이 주고받은 문자 그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비명계인 이상민 의원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신에게도 강성 지지자들의 문자가 많이 오고 있다면서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는데요. 반면에 이 대표 측근 그룹인 7인의 멤버로 원조 친명계로 꼽히는 김영진 의원은 정치에는 비밀이 없다라면서 이탈표를 던진 의원들이 누구인지는 결국 알려질 것이다라고 얘기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두 사람 목소리도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치가 참 비정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원래는 이게 비 올 때 우산을 뺐거나
더운 날 행군할 때 물통을 뺏지는 않거든요. 일부 의원들께서는 이재명 체제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반발이다 이런 표현도 했듯이 체포동의안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정책 의사 표시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봅니다. 정치 정답이 없고 비밀이 없고 공짜가 없다. 정비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에는 알게 되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그 자신의 입장을 이제 얘기를 하겠죠. 왜냐하면 정치에 비밀은 없거든요. 지금 뭐 문자가 상당히 오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그냥 하여튼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뭐 숫자뿐만 아니라 내용도 굉장히 좀 살벌해요. 방송에서 인용을 해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하여간 그런 말을 서로 간에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해서는 안 되는데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너무 벗어나지 않았나. 이런 가운데 비명계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모임인 민주당의 길이 오늘 예정되어 있던 정례회의를 취소했습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이탈표가 예상보다 많이 나오니까 오해의 소지를 불식하기 위한 결정이었다라는 해석이 나왔는데 이 민주당의 길에서 주축을 맡고 있는 의원은 TV조선 취재에 대해서 2, 3일 전에 이미 이 모임을 안 하자고 얘기를 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표결 결과와 상관없이 이 모임 자체가 시끄럽고 뉴스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미 그런 결정을 내렸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반발이 강하게 일고 있는 만큼 비명계에서도 일단 자중 모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해석인데 아까 그 통화가 그 해석을 뒷받침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결국 이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어쨌든 상처를 입었다. 이런 해석에는 뭐 이론이 없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결국 민주당의 내분, 그다음에 원심력이 작용한 일종의 혼란, 이게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이런 해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결국 이제 사실상 심리적인 분당 상태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내전 상태로까지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온갖 추측들과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민주당의 내부 상황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되는 거는 맞는 거는 같아요. 그렇다면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 쪽이겠죠. 그렇죠. 네. 긍정적인 변화죠. 그러니까 지금 부정적인 변화를 평가하자고 하는 건 그런 지금 일부 극성 지지층에서 수박색출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변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런 부분들은 있어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되고 이거는 민주당의 새로운 변화, 긍정적인 변화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분당은 없다. 왜 그러냐면 이 전체 민주당의 의원들이 예전에 상처가 있습니다. 분당으로 얼마나 힘들게 많은 의석수를 잃었었고 얼마나 정치적으로도 힘들었고 대권도 잃었었고 정권 창출도 못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초재선 위에까지 중진까지는 당의 분당은 절대 안 된다는 거의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당이 늘 다양한 입장과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정당 정치를 하기 때문에 저는 틀림없이 좀 갈등의 여지도 있고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겠지만 분명하게 새롭게 뭐 내년에 또 총선도 있고요. 그래서 총선을 준비했을 때 이길 수 있는 당의 어떤 체제 개선은 무엇인가라는 부분에서 좀 뭐 처음에는 세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또 정반합이 되겠지만 저는 긍정적인 변화가 되는 좀 아쉽지만 그런 계기가 이번에 되지 않을까라고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서 부대변인이 말씀하신 대로 뭔가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어지기 위한 그 가장 기본 전제 조건은 바로 이재명 대표가 어떤 처신을 하느냐, 어떻게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느냐 이거일 것 같거든요. 이 대표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보면 그 갈등의 정도, 심화 정도는 저 이른바 수박들 어떻게 대하느냐. 당 주류에서는 당내 화합을 이야기하지만 강경 세력에서는 색출하여 반란군을 진압하지 않으면 장래가 위험하다고 보는 세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이재명 대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가 핵심이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느 순간에는 내려놔야 돼요. 결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결단의 방법, 시기, 형식은 본인이 정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원래 지금부터는 사실 마음속에 뭐 어떤 거냐. 질서 있는 후퇴, 질서 있는 퇴각론을 들고 나와서 사실은 최고위원들은 다 어떻게 보면 자기하고 한 배를 탄 사람들이잖아요. 정책내 최고위원회에서.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당이에요. 뭐 누가 뭐라 해도. 그러면 여기에서는
좀 당의 중지를 모아서 예를 들어서 당원 전체 투표를 해본다든지 당원들의 의사를 모아서 비대위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전당대회를 빨리 소집하는 게 맞다. 다시 말하면 이재명 대표가 자기의 구상대로 연말점 멋지게 한번 던지겠다. 이런 구상에서는 물 건너 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거라고 봐요. 3월 3일 당장 이번 주 금요일 날 법정에 나가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 문제를 어떻게 버텨내겠어요. 네네. 문제는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는 이제 사법 리스크 이번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백현동, 정자동 특혜부터 시작해서 대북 송금 의혹까지 정말 검찰 수사가 아주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이 시작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어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검찰은 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일단 불구속 기소를 할지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인데요. 이 제1야당 대표라는 정치적 무게감을 감안할 때 같은 혐의로 또다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번 이 대표 영장에 혐의로 적시되지 않았던 428억 원 약정설 등 이 추가 범죄 혐의를 보강할 경우 이를 더해서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이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과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 굵직굵직한 수사들이 모두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는 만큼 다른 사건에 대한 혐의로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검찰이 이르면 다음 주에 이제 대장동 위례 의혹, 그다음에 성남 FC 의혹으로 이 대표를 일단 불구속 기소를 하고 또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구속영장을 결국 청구할 것이다. 이런 전망, 이런 또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 이게 이제 동아일보 보도 내용인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검찰은 이번에 체포 동의안이 부결된 사안인 대장동 및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또 성남 FC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를 이르면 다음 주 불구속 기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검찰은 최근 이 대표의 이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비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 등을 불러서 조사하면서 이 공소장 마무리 작업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후에도 이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의혹 등과 관련해서 검찰이 추가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검찰이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쌍방울의 대북 불법 송금 의혹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로 가는 이제 연결고리 이렇게 꼽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의 수사에 지금 속도를 내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새로운 진술들도 지금 속속 알려지고 있죠. 네, 조선일보를 포함해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대북 사업을 함께 해온 안부수 아태협 회장이 최근의 검찰 조사에서 북한 측에 불법 송금을 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 회장은 그동안 불법 송금에는 가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특히 안 회장은 지난 26일 이화영 전 부지사와의 대질 조사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그동안은 옹호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제 한계에 달했다라는 말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안 회장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기존 진술을 뒤집고 2018년 이화영 전 부지사로부터 소개받았다고 검찰에 밝혔다. 이렇게도 알려졌는데요. 안 회장은 기존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서 그동안 이화영 부지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이었다. 이렇게 설명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어제 저희도 전해드린 대로 쌍방울 부회장도요.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이제 뇌물을 줬다. 이전에는 그걸 부인했었는데 뇌물을 줬다고 말을 또 바꿨다고 합니다. 이처럼 관계자들이 하나 둘 기존의 태도를 바꾸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 사실상 사면 초과 상황에 빠졌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중국에 쌍방울의 속옷을 팔아서 북한에 보낼 자금을 마련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그런 진술도 또 보도가 됐습니다. 네, 저희 TV조선 단독 보도 내용인데요. 앞서 전해드린 대로 2018년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회장에게 대북 사업을 해보라면서 안부수 회장을 소개해준 자리에서 관련 대화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부지사는 중국에서 쌍방울 속옷을 팔아서 500만 달러를 만들 수 있냐 이렇게 김 전 회장에게 물었다는데 김 전 회장은 당시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다가 한 달 뒤 북측 인사들을 만나고 나서야 이해했다면서 이후 500만 달러를 대납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해 안부수 회장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도 알려졌는데요. 다만 이화영 전 부지사는 여전히 쌍방울 대북 송금을 전혀 몰랐고 관여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이제 부결된 것과 관련해서요. 대통령실에서는 입장을 내지 않고 그냥 자제하는 그런 분위기로 보입니다. 네, 어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따로 들을 말씀이 없다라면서 말을 아꼈고요. 다른 핵심 관계자도 정부 입장은 한동훈 법무장관이 국회에서 다 설명했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체포동의안을 제거한 뒤에도 대통령실은 행정 절차일 뿐이라면서 특별한 입장 내놓지 않았었는데요. 민생과 직결된 것이 아니라면 정치 현안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어제 이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표결에 붙여졌던 그 순간에 연세대학교 학위 수여식에 참석해서 졸업생들을 격려했습니다. 연세대 졸업식에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거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서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에 대한 의지를 비롯한 혁신을 강조했고요. 나아가서 기득권 카르텔을 깨고 더 자유롭고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 때 혁신이 이뤄진다라면서 청년들의 동참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익숙하신 이 연세대학교 교정을 직접 찾아오셔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성취를 축하하게 된 것은 제 개인적으로도 큰 영광입니다. 아버지의 연구실에서 방학 숙제도 하고 수학 문제도 풀었습니다. 기득권 카르텔을 깨고 더 자유롭고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실천할 때 혁신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어제 졸업식 찬석은요, 예고 없이 이뤄진 깜짝 등장이었습니다. 이 졸업식 식순에도 들어있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사회자 소개로 식장에 들어선 윤 대통령이 교수들과 인사를 나눈 뒤 연설대 앞에 서서 손을 흔들자 졸업생과 방문객들 사이에서는 우와, 뭐야? 탄성과 환호성이 섞여 나왔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취임 이후에 이 대학교의 학위 수여식에 참석하면서 축사를 한 거 역시 어제가 처음이었죠. 네, 어제 축사는요,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제한됐던 대면 졸업식이 최근 재개됨에 따라서 청년들을 직접 격려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이 학교 폭력을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도 드러냈는데요. 윤 대통령은 동행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일방적, 지속적 학폭은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면서 종합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누구보다 이제 MZ세대가 공정에 민감하죠. 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대학 현장에서 이제 최근에 아들 학폭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인사파동의 후속 조치를 대통령이 직접 밝힌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 변호사는 이 아들의 학교 폭력 문제가 불거지자 이 내정 발표 하루 뒤 그리고 임기 시작 하루 전인 지난 25일 사의를 표명을 했고 윤 대통령은 곧바로 임명을 취소했었죠. 대통령실에선 이후 이 인사검증의 미흡함을 인정하면서 대책 마련을 약속을 했지만 정치권의 공방 등 후폭풍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 부실 인사 검증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검증에 관여됐던 기관들이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면서 더더욱 이 여론의 화를 키우고 있습니다. 우선 정 변호사를 국수본부장 최종 후보로 추천했던 윤익은 경찰청장은요. 어제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폭 문제를 전혀 몰랐다라면서 1차 인사검증을 맡은 법무부에 책임을 돌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에 따르면요. 윤 청장은 국수본부장 임명 과정에서 경찰청은 인사검증 권한이 없고 검증 결과를 보고받을 뿐이라면서 정 변호사에 대한 인사검증 결과 아무 문제 없음으로 통보받았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인사검증은 경찰청이 아니라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이 맡았고 경찰청은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받아서 국수본부장으로 추천했을 뿐이다라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인사정보관리단을 밑에 두고 있는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학폭 문제는 몰랐다 이렇게 지금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는 바람에 결국 관련 기관 간에 책임 떠넘기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같은 논란이 지금 커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어제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학폭 문제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은 대통령실의 의뢰를 받는 사안에 한해서
기계적인 1차 검증을 하는 조직이라면서 가족 문제라든가 송사 문제는 개인정보 보호나 여러 상황상 본인이 먼저 그 문제를 얘기하지 않는 한 걸러내서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요. 한 장관이 구조적인 문제를 일부 인정하긴 했지만 기계적인 1차 검증에 방점을 찍으면서 가장 큰 책임은 검증 과정에서 스스로 알리지 않은 정 변호사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관련해 윤희근 총장과 한동훈 장관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 국수본부장 인선과 관련해서 제가 추천권자로서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부분에 추천 단계에서는 전혀 알지 못하셨다는 입장입니까? 예, 몰랐습니다. 네. 몰랐던 것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네. 선생님 오늘 정보위원회에서도 관련 발표하셨나요? 인사검증 실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순신 변호사 관련 논란들 이미 알고 있으셨나요? 전혀 저는 알지 못했고요. 이번 사안처럼 본인이나 가족의 민사나 행정소송 같은 송사 문제는 본인이 직접 말하지 않는 한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 문제를 걸러내서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관계기관 등과 잘 협의해 보겠습니다. 민주당 지금 대여 공세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동훈 장관 책임론 아주 거셉니다. 네, 왜 그러냐면 민주당은 이 한 장관이 지난해 인사정보관리단을 직속으로 신설을 하면서 인사검증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한 그 점을 상기시키는 건데요. 그 점을 상기시키며 왜 이제 와서 말이 달라졌느냐라는 식으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이 민주당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 장관이 인사 참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열린 당 원내 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기득권 카르텔은 바로 윤석열 사단이라며 이 정순신 사태는 끼리끼리 검사 카르텔에 의한 부당한 내부 거래이자 국가 인사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역대 최악의 인사 참사라고 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대한민국 최고의 기득권 카르텔 바로 윤석열 사단입니다. 정순신 사태는 끼리끼리 검사 기득권 카르텔에 의한 부당한 내부 거래이자 국가 인사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역대 최악의 인사 참사입니다. 현직 검사의 권력형 학폭 무마, 법무부 인사검증관리단의 검증 혜택, 검찰 출신 인사 무사 통과를 강행한 대통령실 등 정순신 사태를 둘러싼 의혹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여론을 의식해서인지요. 국민의힘 지도부도 일단 누군가 책임은 져야 한다. 이 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동훈 장관의 책임까지 인정하는 거 그건 또 아닙니다. 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한 라디오에서 임기 시작 바로 전에 낙마한다는 것은 인사 검증 기능에 중대한 구멍이 있는 것이라면서 책임져야 할 분이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책임자 문책, 대통령실 특정 인사들을 겨냥한 것이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일반론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검증 라인에 있었던 분들이 그 과정을 다시 복기를 해보고 누가 이것을 찾아야 되는지 왜 놓쳤는지 이게 지금 정권 초기 같으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팀이 처음 만들어지고 이러다 보면. 그런데 지금 여러 달이 지나고 숱한 인사 검증을 했는데 소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엄청나게 중요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이렇게 부실한 검증 후에 바로 임기를 시작하기 전에 낙마한다는 것은 인사 검증 기능에 중대한 구멍이 있다는 것이고 책임져야 할 분이 있으면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순신 변호사 인사 파동과 관련해서 이제 검증이 부실했다 이런 비판이 큽니다. 그런데 경찰하고 법무부가 서로 이제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 대통령실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별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인 국민의힘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누군가 책임은 져야 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실 어떤 인사 조치 취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가능성 모르지만 뭔가 조치는 취해줘야 돼요. 지금 말을 종합해보면 경찰에서는 우리는 인사검증 권한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고 인사검증을 한 법무부에서는 본인이 정순신 변호사가 이야기를 안 하니까 몰랐습니다라는 답변으로 요약되잖아요. 뭐가 문제인 거야 도대체.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국가수사본부장이나 자리가 올라가게 된 거지. 그 인사 라인은 뭐 한 거야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인사 라인을 쳐다보니까 대통령실의 인사기획관, 인사비서관, 또 뭐 공직기강 비서관이 다 검사 또는 검찰 출신이더라. 그러면 한 통수인의 이 허리하는 말로 팔이 안으로 굽어서 봐준 건 아니냐는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 있다. 이래 되면 저는 시스템 전체를 한번 봐야 된다. 또 별도로 사실은 또 국가수사본부장 자리에 수사를 잘 한다는 이유로 그렇게 검사 출신을 꼭 임명해야 되는 것도 한 번 더 다시 한번 원점에서 제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검사 임명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중앙일보가 보도를 했는데요. 지난 정부에서 이 국가수사본부라는 걸 만들면서 결국 수사 잘하는 검찰 임명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오히려 문정부 안에서부터 먼저 했다. 이제 이런 기사가 또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정순신 변호사 임명 과정에 대해서 윤희근 경찰청장 어제 자기들이 인사검증은 하지 않았지만 대통령실과 인사협의는 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대통령실에서 뭔가 점 찍어서 내려왔을 가능성은 시사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그런 오해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걸 따지고 보면 첫 번째 원칙론에서는 인사검증에 대한 권한을 법무부에서 가져갔잖아요. 그때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 민정수석을 두지 않겠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그때 두 가지를 강조했죠. 인사검증에 대한 전문성, 소통, 투명성. 그런데 결국에 보면은 지금 아까 변명을 하는 거 보면 기계적으로밖에 할 수 없어서 본인이 얘기하나 못한다. 그럼 뭘로 검증단을 둡니까? 그것도 고위공직자인데.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이럴 때는 솔직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시스템이 불안하다. 그래서 이거를 법무부가 하기 벅차니 인사혁신처나 대통령실에 다시 이관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게 가장 좀 명백한 답이고요. 두 번째 보면 지금 대통령실의 공직기강 비서관이요. 이시원 그 당시 검사 출신이시죠. 그럼 정순신 이분도 검사 출신이시죠. 아마 다 아는 라인일 거예요. 특히나 대통령실의 공직기강 비서관의 이 비서관께서는 유성 간첩 조작 사건을 조작을 했다는 혐의로 징계를 받았던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합니다. 네, 이 정도 수준이면 다 되나라는 오해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위공직자에 있어서는요. 특히나 이 윤석열 정부에서 예전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아빠 찬스 부분이 있었잖아요. 안 들여봤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타산지석 삼아서 이번엔 봤었어야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거나 아니면 법무부가 자신 없으면 내려놓고 대통령실이나 인사혁신으로 넘겨달라 이런 부분들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오늘 하루 놓치면 안 될 핫한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좀비 스티커 충돌입니다.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출근길 지하철 기습 시위로 갈등을 빚고 있는 전장현과 서울시가 이번에는 스티커로 충돌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전장현은 그간 이 지하철 시위 때 역사 바닥이나 벽, 또 전동차 안에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담은 스티커를 부착을 해왔는데요. 특히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의 경우에는 전장현이 지난 13일 무단으로 붙인 스티커로 승강장 한 면이 아예 도배가 돼 있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지하철 시설물에 허가 없이 전단이나 스티커를 붙이면 5개 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는 데다 또 바닥에 붙인 스티커로 인해서 미끄럼 사고가 날 위험이 있다는 건데요. 서울교통공사 측이 연일 제거 작업을 벌이고는 있지만 완전한 제거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특히 지하철 청소 노동자들의 고충이 크다는데요. 스티커를 떼려고 벽면에 긁고 또 약품을 뿌려도 접착 성분이 깨끗이 없어지지 않아서 1시간 동안 스티커 5개를 제거하기도 쉽지가 않다는데요. 오죽하면 청소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없애도 안 없어진다면서 좀비 스티커라고 부를 정도라고 합니다. 또 접착제를 제거하기 위해 뿌리는 약품의 냄새나 독성이 심하고 약품이 눈에 들어가서 병원에 가는 경우도 종종 벌어지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 때문에 청소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이 삼각지역이 깊이 근무지가 된 지 오래라는 전언입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지하철 청소 노동자는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이라면서 스티커를 제거하려면 오랜 시간 불편한 자세를 유지해야 해서 여러모로 고충이 크다고 토로했습니다. 관련해 지하철 관계자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유해물질 경고 표지라서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접은 다음에 튀지 않게. 6개 뛰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잘 떨어지지가 않아서 너무 힘듭니다. 스티커
그 비닐로 코팅이 돼 있기 때문에 물이 묻으면 안전에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판단돼서 앞으로는 하지 말아 달라는 그런 의미로. 자, 이게 스티커 제거 비용도 만만치가 않다고 합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청소 노동자 대신에 전문 청소업체가 스티커를 제거할 경우에 하루 350만 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공사 측은 일단 스티커를 먼저 제거하고 전장현 측의 비용과 손해배상을 청구할지 추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삼각지역의 역장은 스티커 수백 장을 붙인 전장현 관계자들을 고발했고 지난 24일 날 경찰이 전장현 관계자들을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서 조사에 나선 상태인데요. 다만 역사 내부를 사용을 못할 정도로 파손시킨 건 아니어서 실제 처벌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장현 측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스티커를 붙이겠다. 지금 이런 입장이죠. 네, 전장현 측은요. 스티커 제거는 자신들의 권리를 앗아가는 행위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22년 동안 외쳐도 해결되지 않은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외침이 담긴 스티커라면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스티커 전단을 계속해서 붙일 거라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댄스 외교 엄지척입니다. 댄스 외교, 이거 어떤 소식인가요? 네, 이 주 인도 한국 대사관이 올린 그 댄스 영상이 인도에서 화제라고 하는데요. 영상을 보시면요, 좀 중독성 있는 음악에 맞춰서 인도 의상인 쿠르타를 차려입은 한국 여성 그 외교관들이 저기 보시면은 발차기 춤을 추고 또 이어서 장재복 주 인도 한국 대사도 등장해 인도 학생들과 흥겹게 춤을 추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 외교관과 현지 직원들이 정장과 태권도복 그리고 한복 등 다양한 의상을 입고 나와서 흥겨운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이 춤은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주제가상을 받은 인도 영화 RRR 그 속의 군무 장면을 따라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영상이 공개된 지 하루 만에 조회수가 350만 뷰를 넘길 만큼 현지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춤도 이렇게 대충 추지가 않습니다. 아주 열심히 추는 모습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이 배경음악을 쓰는 영화 이제 RRR, 이게 인도인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그런 영화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영화 RRR은요. 1920년대 영국 식민 통치에 저항하던 두 인도 독립운동가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그만큼 인도인들에게 큰 의미가 있는 작품에 우리 대사관 직원들이 관심을 보인 것에 대해서 인도 네티즌들이 찬사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인도 모디 총리까지 영상을 공유하면서 생동감 있고 사랑스럽다라는 글과 함께 엄지척 이모티콘을 남겼고요. 인도 법무장관과 공보방송부 장관 등 인도 강요들도 잇따라 해당 영상을 SNS에 공유하고 한국어로 멋지다라는 글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내게 됐는지 사실 그 배경도 궁금합니다. 우리 대사관이 따라한 군무는 실제 영화 유튜브 조회수가 1억 뷰를 넘을 정도로 유명한 장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사관 직원들이 우리도 춤을 한번 춰보자라는 아이디어를 내게 됐다고 합니다. 장재복 주 인도 한국 대사는 인도에서 K-팝과 한국 영화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우리도 인도 영화를 즐기고 좋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주재국의 문화에 대한 존중이야말로 공공외교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한국과 인도는 수교 50주년을 맞는 만큼 주인도 한국 대사관은 이번 댄스 영상 외에도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왕자님 금지입니다. 트롯 아이돌이라고 할 수 있죠. 가수 정동원 군의 얼굴이 보입니다. 근데 왕자님 금지?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장민호 씨 무릎에 앉아서 노래를 부르던 꼬마 정동원 군이 벌써 올해로 17살 고등학생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속사에서 입학식을 앞두고 팬들에게 특이한 당부를 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소속사 측은 정동원 군 입학식 날 학교 내부는 들어갈 수 없고 교문 밖에서만 질서 있게 응원해야 하고요. 또 왕자님이란 애칭은 절대 쓸 수 없고 팬덤을 상징하는 연두색 의상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동원 군은 미스터트롯이 시작되자마자 국민 손자라고 불릴 정도로 큰 관심을 받으면서 정말 열혈 팬덤을 이끌고 있는데요. 때문에 다른 입학식 참석자들이 이 정동원 씨 팬들 때문에 불편을 겪을까 봐 소속사에서 미리 대비한 걸로 보입니다. 정동원 군이 그간 얼마나 성장했는지 팬들에게 보답하는 마음을 담은 노래를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조금은 부족할지라도 내일은 더 나을 테죠.
그런가 하면 정동원 군과 함께요. 그 미스터 트롯 시즌 1에서 탑 7에 뽑힌 그 트롯맨들의 활약 아직도 아주 대단하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음반 판매량이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지난 20일 날 첫 정규 앨범을 낸 미스터 트롯 시즌 1의 미 이찬원 씨는 발매 첫 주 앨범 판매량이 50만 장을 넘기면서 임영웅, 영탁, 김호중 씨 등과 함께 탑 7의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특히 이찬원 씨의 타이틀곡 풍등의 뮤직비디오는 공개 하루 만에 유튜브 인기 급상승 음악 1위에 오르며 주목받고 있는데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미스터 트롯 1의 진으로 뽑힌 사람이죠. 바로 임영웅 씨인데요. 임영웅 씨는 지난해 100만 장이 넘는 앨범 판매량을 또 보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임영웅 씨는 지난해 국내 솔로 가수 사상 최초로 이 앨범 발매 첫 주간 판매량이 100만 장을 돌파하는 등 말 그대로 슈퍼스타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는데요. 임영웅 씨의 히트곡 다시 만날 수 있을까도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만날 수 있을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리 좋던 예전처럼 그때처럼 되돌아갈 수 있을까? 다시 우리가 만나면 무엇을 해야만 할까? 서로를 품에 안고서 하염없이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3.1절 하루는 쉬고요. 모레 목요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